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찬영 교수입니다. 여기 뭐 연구 강의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도 좀 뒤에서 제가 들어봤더니 좀 울리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사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오늘 강의를 듣고 그래도 뭘 좀 건져가실 만한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경험 차이가 많으시겠죠. 신약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신약 개발이나 신경계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의대에서 가르치는 거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듣는 것 중에서 아주 이센스만 뽑아가지고 한 40분, 50분 들으면 그래도 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실 만큼 CNS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특히 자폐증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건대 말씀드린 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 양리학 교실의 교수고요. 저희가 교원 창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 회사 만들어 놓은 거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로벤티 트리뉴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이나 보건복지부나 연구 지원을 받아서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치료. 이게 네이버에서 다 따온 거예요, 선생님들. 치료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약은 그걸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의약품, 약물 이렇게 나가면요. WHO에서 질병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의약품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기 위해서라니까 이제 진단에 사용하는 것도 의약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질환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고, 증후군은 질병의 증상이 단행이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증후군의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장애는 이제 제 기능을, 신체 기능을 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약과 약물의 정의를 잘 생각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할 만한, 고민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것은 약이나 의약품은 물질이라는 거죠. 바르거나 주사하거나 먹거나 이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약물 개발을 하는데,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슬라이드도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그런 신약을 만들려면요, 이게 이제 신약을 만드는 전체 프로세스를 영어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나누면 기초연구, 후보물질 도출연구, 비임상연구, 임상연구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그 앞에 한 3분의 1 정도를 디스커버리, 탐색적 연구라고 그러고, 뒤에 3분의 2 정도를 디벨롭먼트, 개발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상시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임상 전에, 전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이렇게 얘기하고요. 임상시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상시험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비임상시험은 사람한테 안 쓰고 동물에서 써서 이게 독성이 있는지, 효과는 제대로 있는지, 기전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시험으로 들어가면 다 된 줄 아세요. 아, 임상시험 들어갔다. 그러면 몇 년만 기다리면 되겠거니. 안 됩니다. 임상시험 들어가서 성공 확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중간에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임상시험은 페이스 1, 2, 3,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 세 단계가 다 통과하면 이제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받는 거죠. 의약품 일상시험에 들어갔다. 일상시험은 다른 임상시험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환자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일반 건강한 성인 환자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성인한테, 건강한 사람한테 줘봤을 때 얼마나 흡수가 잘 되고 혈중 농도가 올라가고 이런 실험들을 하는 거라서 효과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이상이 돼야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데 대개 몇 명을 보냐면 200명 정도 봅니다. 아까 유희정 교수님 얘기하셨을 때 라지 스케일,
아까 음악 치료 얘기할 때 780명 해갖고 라지 스케일 했다고 그랬죠? 200명은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200명 우선 적은 환자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200명을 갖고 하면 효과가 나와요. 그 작은 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큰 숫자를 늘려가지고 페이스 3에 들어가서 3,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보면 나왔던 통계적인 유의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맨 마지막 페이스 3까지가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페이스 2에서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세게 나왔다, 크게 나왔다 이러면 기대할 가치가 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한 효과가 나왔다, 아주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효과가 나왔다고 발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 성공 확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을 다 견뎌내야 새로운 약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페이스 3까지 끝까지 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신약허가 받은 게 30종이에요. 30종인데 중추신경계, 뇌, 브레인에 쓰는 신약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고혈압에 쓴다거나 뭐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에 쓴다거나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의대에서 약을 가리키는데요. 이뇨제 신장약은 1시간 가리켜요. 1시간, 한 학기에 1시간 가리킵니다. 심장약 2시간 가리키고요. 고혈압약 2시간 가리킵니다. 호흡기 2시간 가리키고요. 장관에 하나, 그 다음에 항생제 2시간, 항암제 3시간 이렇게 가리켜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은 24시간 가리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있어요, 약이. 이 약식이 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기본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신경생물학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신경계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신경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세포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복잡한 얘기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뇌는 우리가 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뇌는 한 개의 장기인가요? 우리가 심장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의 장기죠. 폐 그렇게 얘기하면 폐도 하나의 장기입니다. 간 그러면 하나의 장기고요. 신장 그러면 또 하나의 장기죠. 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장기인가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하나의 장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뭐 우리가 전뇌, 뭐 대뇌 이런 얘기하고 축두엽 얘기하고 소뇌 얘기하고 뭐 중뇌 얘기하고 간뇌 얘기하고 이름을 다르게 붙인 뇌 부위들이 많거든요. 이름이 뇌로 붙어 있어서 그렇죠. 진화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그 기관들이 뭉쳐서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기관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세포의 구성도 이렇게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신경의 기능을 전도하는 기본 단위는 신경세포. 여기 뭐 그림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경의 기능을 전도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경의 기능을 전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 뭘 써서 우리가 뇌 기능을 조절하고 신경 기능을 전도해서 다른 세포로 신호를 보내고 하죠?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전기입니다. 전기. 그죠? 세포가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전기를 쭈루루룩 보내서 다른 세포로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무슨 신호를 보내고 싶으면 전기를 생산해서 쭉 보내서 이 시냅스라고 불리우는 세포와 세포가 마주치는 부분, 여기를 통과해서 다른 세포로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요, 크리스마스 트리 전기 반짝반짝 하듯이 번쩍번쩍번쩍번쩍해요. 이쪽에 한쪽에 시그널을 딱 주면 전기 신호가 쭈르륵 타고 넘어가는 게 보입니다. 세포에서 세포로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뇌 기능을 조절하는 거는 전기가 전도하는 걸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세포가 붙어 있질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한 군데서 두 군데로 보내줄, 두 번째 곳으로 보내줄 방법이 필요해요. 그게 뭐죠?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전기를 쭉 보낸 다음에 마지막에는 케미칼, 화학 물질을 쭉 내보내 가지고 다음 세포가 그 화학 물질을 받아들여서 다음 전기 신호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고요. 뭐 시냅스 모양은 뭐 상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의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되어 있는 신경 기능을 고치려면 아주 간단해요. 신경 전도 전기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이 부위에서 화학물질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많이 나가게 하든지 못 나가게 하든지 그 화학물질이 이 두 번째 세포에 못 붙게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쓰면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죠. 그것 플러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냐면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신경은 다른 생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 바뀐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장관 조직들은 생체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가 호미오스테시스, 평형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쓰면 더 많이 쓰게 만들고 쓰면 좀 줄여서 너무 혈압이 안 올라가게 하고 혈압이 떨어지면 혈압을 다시 올리고 심장이 빨리 뛰면 그만 뛰어라고 그러고 심장이 느리게 뛰면 심장 빨리 뛰게 만들고 그래서 일정 레인지를 유지하게 만들죠. 심장을 20번, 40번 미만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분은 여기 없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조절하죠. 그죠? 한 60번 정도 뛰게 조절을 하는데 신경계는 안 그래요. 쓰면 더 좋게, 안 쓰면 없애고. 그래서 쓰는 신경은 점점 더 기능이 강화되고요. 구조도 바뀌어요. 구조. 시냅스가 더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하나의 신경계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는 방법. 신경계가 기능을 활발하게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경계의 시냅스가 많이 생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경세포를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든지 이런 방법들을 써서 우리가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신경계의 프리시냅틱 터미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신경에서 전기가 전해오는 그 말단이에요. 요거는 그 신호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은 전기가 흘러내려오는 거죠. 전기가 흘러내려와서 2번은 아까 말씀드린 화학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만들고 저장해 놓고 있다가 신호가 여기 전기 신호가 쭉 오면 그 화학물질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두 번째 세포에 붙어요. 붙어서 새로운 신호를 막 전달해요. 그러면 또 뭐가 생기죠? 두 번째 세포에선 전기가 또 생기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경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조절하는 이 방법이 약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전기가 전도가 안 되게 혹은 잘 되게 만들 수 있겠죠. 화학물질의 합성을 잘 되게 혹은 안 되게 할 수 있겠죠. 화학물질이 나가게 혹은 못 나가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화학물질이 두 번째 세포에 못 붙게 만드는 방법 혹은 잘 붙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붙는 걸 흉내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화학물질이 나왔는데 확 분해를 시켜서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원래대로 재활용하게 돌아가 그래서 프리시냅틱 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약들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거죠. 그게 뭐 글루타메이트, 가바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가바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자, 글루타메이트가 우리 몸에서 뇌에서 이 시냅틱 터미널에서 많이 릴리즈가 됐다.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신경은 어떻게 될까요? 흥분합니다. 가바가 많이 나왔다. 여기서 가바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전기가 오니까 가바를 내놨어요. 그럼 두 번째 신경은 어떻게 될까요? 억제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여러 종류의 뉴로트랜스미터, 화학물질이 있어서 각각의 화학물질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킨슨도 치료할 수 있고 알츠하이머도 치료할 수 있고 정신분열증도 치료할 수 있고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파킨슨, 도파민을 많게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열증, 도파민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활성이 안 되게 해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우리가 아는 우울증은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많게 해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폐증 몰라요 아직. 어느 게 제일 문제가 돼 있는지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해결할 방법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느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느 뇌 부위에서 중요한지만 알게 된다면 치료제 개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개발하는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합니다. 아까 기관이 뭐 여러 개가 합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병인 기전도 잘 모르고요. 아까 유전자 1078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연구하기가 굉장히 하나 힘들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 뇌혈액 관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먹거나 주사를 하면 이 심장에서 피를 통해서 약물을 돌리게 되는데 그게 머리로는 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약물이 전달이 안 되게 막아놓고 있어요.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약물은 못 들어가고요. 굉장히 잘 들어가게끔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웬만한 것들은 안 들어가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셔널 허들, 또 하나의 관문이 있는 거죠. 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복잡성이 있고요. 개인 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개인 간 편차. 내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내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진통의 정도가 너무나 많이 크게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약 안 먹어도 왜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관우는 독화살을 여기 맞았는데 화타가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뭐 마취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술이라도 드실랍니까? 그랬더니 나 안 먹어. 그냥 해. 여기서 바둑 두고 있었잖아요. 여기 뼈를 깎는데. 그렇게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실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약 효과 말씀하셨죠? 그래서 임상시험을 할 때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다른 기관에 작용하는 약물 개발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떨어져요. 왜냐? 이거 좀 과장되어 있는 수치긴 한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울증의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를 누가 조사하신 데이터예요. 60%라고 해놨어요. 근데 평균 치면 대개 뭐 정신분열증이든 파킨슨이든 알츠하이머든 대개 한 30% 정도 됩니다. 30% 수면제 포함해 가지고요. 우리가 임상에서 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모든 약물들의 임상 효과,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듣는 사람이 나아지는 정도를 얼마 정도 됩니까? 다 조사를 해갖고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평균 치료 효과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35%입니다. 35%. 임상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우리가 30%라고 얘기해요. 5%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5% 싸움. 3,000명을 조사를 해서 5%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면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5% 이상이 안 나면 플라시보하고 구분이 안 가네요. 분명히 효과 있어요. 좋아지거든요. 근데 플라시보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단 플라시보하고 의약품하고 차이는 플라시보는 갔다가 떨어져요. 대부분. 한 두세 달 듣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의약품은 뭐 3달, 4달, 6달까지 계속 듣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중추신경계 약물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자폐증 같이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는 질환은 이 약물 개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페이션 서브그루핑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겠다. 이런 결론에 저희가 도달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폐 증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증상이 다 다양합니다. 빨주나초 파남보에 똑같이 증상 보이는 거는 이렇게 사회적 상호 소통이 좀 잘 안 된다. 상동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건 있지만 증상의 크기도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동반 증상도 너무나 다양하고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빨간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보라색이나 파란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하는 one side feature, 한 약으로 모든 자폐 증후군을 치료해 보겠다는 어프로치, 접근법 안 됩니다. 왜? 이런 그룹의 우리 친구들한테는 들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와 기전이 좀 다르거나 병인 그 현상이 좀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들을 거예요. 안 듣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10개라고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한 그룹에는 완전히 들어요. 100% 다 들어. 이 친구들은 완전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10분의 1을 100% 개선했죠. 나머지 90%는 전혀 효과가 없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산수를 해보면 몇 프로 증가했죠? 좋아졌죠? 10%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30% 아까 플라시보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약물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브그룹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개발 문제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동물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느냐. 초파리 써서 연구합니다. 개미 써서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벌 써서 연구해요. 벌하고 개미는 사회적인 곤충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개미 유전자 연구해요. 벌 연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거 연구합니다. 물고기도 연구해요. 지브라피쉬도 연구하고 물고기도 연구하고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물론 쥐 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죠? 근데 쥐가 사람이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사람한테서 결국 결과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약들은 쥐에 써보면 거의 잘 들어요.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쥐를 써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원숭이까지 올라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냥 쥐에서 끝내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자폐는 연구하기에 치매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쥐를 써도. 왜냐하면 자폐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발달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발달 기간에 생기는 거예요. 얼리 타임 포인트에. 치매는 언제 생기죠? 50세, 60세 정도 되면 사람한테 생기잖아요. 쥐 수명이 얼마일까요? 2년이거든요. 오래 살면 2년 살아요. 그러니까 쥐의 신경세포는 2년밖에 못 살아요. 2년이면 자동으로 죽어요. 60년 사는 쥐세포는 없어요. 근데 사람 신경세포는 미니멈 60년 살아서 알츠하이머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치매 연구하기는 더 어렵고요. 그나마 이제 발달 과정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폐증이 쥐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자폐증 치료를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모비드라고 심텀이라고 그러죠. 동반 증상.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우울증 치료제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수면 장애 주고, 그다음에 위장 장애가 있으면 또 위장 장애 처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자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동 행동을 너무 많이 보이면 뭐 들리기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신병 치료제, 조현병 치료제를 주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처치할 수 있는 약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상시험들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복잡성에다가 시냅스가 이상해져서 이제 자폐증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냅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한 2,000종에서 3,000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유전자가 몇 개가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그랬죠? 1,078개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거의 절반이 자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개발하는 게 여기도 해봐야 되고 여기도 해봐야 되고 이쪽도 해봐야 되고 해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지만 어느 하나를 지금 딱 건드리면 자폐가 치료될 거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연구가 그만큼까지는 못 나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실제로 연구비 투자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많이 하고요. 유럽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무지막지한 돈을 투자한 두 분야가 암, 하나 에이즈, 두 개입니다. 에이즈는 86년에 나왔던가요? 제가 뭐 기억도 생생한데 다 인류가 멸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에이즈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왜냐하면 에이즈 걸려서 안 죽거든요. 평생 그냥 늙을 때까지 잘 살거든요. 약이 개발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암 걸리면 대개 3개월, 6개월 일일 드라마에 암 걸린 거 나오면 대부분 아빠 3개월이래? 이렇게 물어보고 울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나오죠. 아마 주변에서 느끼실 거예요. 암 진단을 받아도 6개월에 바로 돌아가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약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투자하면 됩니다. 자폐증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들을 정부에서 하느냐. 미국 얘기입니다. 패스트 트랙 데지그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트랙, 빨리 해준다. 그래서 통상 약 개발하는데 아까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10년. 5년 안에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 기간을 굉장히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브레이크스루 테라피, 혁신신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얘가 아주 혁신적인 신약이니까 제약회사 개발하면 니네 약값을 많이 받아. 한 알에 뭐 10만 불 받아, 뭐 20만 불 받아. 이러고 이제 뭐 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혁신신약 데지그네이션이 있고요. Accelerated Approval. 이게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패스트 트랙이랑 이 허가를 좀 빨리 해준다. 이런 트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습니다. Priority Review라는 거는 FDA에서 서류 심사 해줘야 되잖아요. 중요한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되면 다른 거 제끼고
우선 이거부터 해주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자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치료제 개발 노력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노력들이 외국에선 되고 있다. 실제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발로밥탄. 로슈에서 개발 중인 약입니다. 임상 이상 통과했고요. 효과 있다고 나왔어요. 몇 명에 했냐면 223명의 성인에게서 했습니다. 성인에게서 해서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SRS하고 그다음에 바인랜드 어댑티브 비헤이비어 스케일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어요? 3,000명 대상, 1,000명 대상, 3,000명 대상, 3상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브레이크스루 세라피 데지그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잘 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약물의 기전이 뭐냐면요. 바소프레신이라는 약물, 호르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소셜 인터랙션 얘기할 때 두 개의 호르몬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옥시토신, 그 다음에 하나는 바소프레신입니다. 두 가지가. 동물에서는 옥시토신은 터널 비헤이비어, 엄마가 새끼 젖 먹일 때 이 본딩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어요. 옥시토신, 동물에서는 새끼를 낳을 때 그런 거 알려져 있고, 바소프레신, 메이팅 할 때 남녀 간의 본딩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소프레신이 잘못되면요 바람을 펴요. 쥐가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다시 유전자 조작을 해놓으면 바람 피던 동물이 바람을 안 피고 암컷 하나만 계속 쫓아다녀요. 그 정도로 소셜 본딩에 중요한 이런 호르몬인데, 발로밥탄이라는 약은요 바소프레신의 억제제예요. 안타고니스트라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는데 억제제입니다. 요 논문의 이상 결과가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신에 지난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논문과 백투백이라고 하는데 연달아 나온 논문이 하나 있어요. 다른 그룹에서 바소프레신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했어요. 사람한테 역시 한 연구예요. 바소프레신입니다. 바소프레신 억제제가 아니고요. 걔를 썼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바소프레신도 효과가 있고 바소프레신을 억제했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퍼즐에 빠져 있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데, 뭐 하나의 설명은 바소프레신을 갖고 한 임상 시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children 대상으로 했고, 발로밥탄이라는 억제제를 갖고 한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 이슈가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들과 어른에게서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연구를 더 하겠죠. 그래서 관심은 많습니다. 관심 많은데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발로밥탄 외에도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막 임상시험 들어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전임상시험이 끝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몇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내로는 뭔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기전을 알아야 뭘 하는데, 그 기전 중에 흥분성 억제성 불균형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논문으로 낸 건데요. 정상적인 이 신경 활성이 너무 과도하게 흥분이 되거나 너무 과도하게 억제가 되면 자폐 증상이 보일 수 있다라는 가설이에요. 동물 실험으로는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 가설이 만약에 맞다면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어떤 그룹의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이퍼 액티베이션, 과도한 흥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과도한 흥분 상황을 억제시키면 되죠, 정상적으로. 그 방법은 아까 모두의 제가 시냅스를 보면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해보는 중이에요, 지금 저희가. 저도 해보고 외국 학자들도 해보고 제약회사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의 자폐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억제가 너무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억제성을 제거해서 정상적으로 흥분이 많이 되게 해주면 돼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다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그룹이 이거고 어떤 그룹이 이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동물에게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어떤 동물 모델이 이런 거고 어떤 동물 모델이 너무 반대로 과도하게 억제가 되어 있는지 알아요. 저도 직접 연구를 하는데 제가 쓰는 동물 모델 중에 일부는 흥분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면, 뭐 신문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한 흥분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똑같은 자폐 치료 후보 물질이죠, 그걸 억제성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동물 모델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요? 흥분성을 억제하는 물질인데
억제가 많이 돼 있는 자폐동물 모델한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악화시킵니다,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동물에서는 이런 가설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한테도 맞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연구들을 해가는 중입니다. 뭐 이런 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동물 연구 결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아그마틴이라는 물질인데 뭐 그런 것도 자세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뭐 아직 타겟도 모르고 너무 어렵고 뭐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 아까 모두에서 약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돼 있었죠? 바르거나 먹거나 뭐 찌르거나 이런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클래시컬한 약물 개념입니다. 케미칼, 화학물질 아니면 단백질, 항체 이런 것들, 바이올로직스 이런 것들이 약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은 비약물성 치료 옵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복잡한 말이 여기 많이 써 있지만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전기를 주자, 자기장을 주자, 자석을 막 크다만 자석을 여기다 씌우는 거죠. 뭐 초강력 자기장을 주자, 초음파를 주자. 그래서 브레인에 어떤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 자극을 주는 거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 지금 말씀드렸죠. 전기, 뭐 직접 주는 교류, 직류, 초음파, 자기장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주는 목표는 뭐죠? 전기를 바꾸는 거예요. 머리는 이 신경세포는 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면 머리에 전기 신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위에 좀 많이 주면 치료 효과가 있겠다 이런 걸 기대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전기약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일렉트로슈티칼, 파마슈티칼에서 똑같은 슈티칼을 따다가 전자약, 전기약이라는 말을 써요. 일렉트로슈티칼. 이거 액티브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요거는 외국 건데요. 아켈리 인터랙티브 랩이라고 이거 하버드 쪽에 있는 이 회사인데요. 스탠포드에서 시작해서 게임이에요. 게임을 통해서 ADHD의 하이퍼액티비티 어텐션 프로블럼을 줄여보자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3상 실험을 했어요. 임상 시험을 했어요. 이 중요한 게 임상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유희정 교수님이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를 모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컨트롤드된 인바이러먼트, 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설계를 잘해서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300명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거예요. 효과 나왔습니다. 효과 나와서 지금 FDA에서 게임인데 치료제로 허가해 주세요 라고 밀당하는 중이에요. 지금 서류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자폐도 이런 식으로 게임을 써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지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이에요.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이쪽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디지털 메디신이라고 그럽니다. 디지털 의약품. 자, 케미칼로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데 이거는 부작용은 좀 비교적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특히 자폐같이 지금 언맷 니드가 크고 치료제 개발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정밀의약품 몇 분쯤 남았죠? 12분. 조금 시간이 있네요. 정밀의약품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약을 먹어서 질병이 안 낫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아마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고혈압약 드시죠? 당뇨약 드시는 분 많을 것 같고요. 저도 고지혈증을 3년째 약을 먹고 있는데 고지혈증 약은 뭐 성인 남성이라면 아마 한 60% 정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낫던가요? 고지혈증 약을 왜 먹죠? 고지혈증 약을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먹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는데 틀렸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먹는 게 아니고요. 심장마비를 예방해보고자 먹는 거예요. 뇌졸중을 예방하고. 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그게 예방이 된다고 믿으니까.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콜레스테롤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뭐 심베스테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약들이 치료 효과가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고지혈증은 낮췄는데 질환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PPI 드시는 분 있죠?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오메프라졸, 뭐 란소프라졸, 뭐 이런 거 병원에 가가지고 이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드시는 분 있죠? 위산 조금 드시면 역류성 식도염이 나아요. 한 2주 정도 드시면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재발하니까 2달간 먹으라고 그래서 2달간 잘 먹었어요. 이제 다시는 안 생기겠지. 다시 생깁니다. 4개월 후에 다시 생겨요. 안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의약품들이 한 명은 낫고 병이 낫고 나머지는 병은 안 낫는다는 거예요. 조금 좋아졌지. 예, 아주 좋은 약들이 한 명 낫고 3명 안 낫고 뭐 이런 정도가 아주 좋은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더라도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의학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나한테 맞는 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폐는 더욱더 중요할 것 같다. 한 10분 정도의 이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 제가 이 말을 써왔습니다. 내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약물의 개발 가능성이 있겠느냐 생각해볼 팩터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5년,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아이 10살인데 5살인데 10년 지나면 15살인데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신경기능 발달의 임계기라는 겁니다. 크리티컬 피리어드. 눈은요,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3세 이전에 끝나요. 3세 이전에. 언어는요, 10세 이전에 거의 끝납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눈을 어떤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꼬매놓잖아요. 꼬매놓고 3년 있다가 눈을 다시 풀어놓잖아요. 이 눈 멀어요. 눈은 멀쩡한데 멀어요. 왜 뭐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신경 신호를 머리에서 안 받습니다. 아까 가소성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신호 안 들어오는구나. 아, 여기는 쓸데없네. 안 쓰는 데네. 아까운 부분이니까 다른 데 줘야지. 딴 데 줘버려요. 딴 기능이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장애가 있으면 다른 한 가지 기능이 굉장히 액티브해지잖아요.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임계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인터랙션, 상호적인 소셜 상호작용이 임계기가 있다면 15살 이후에 약이 개발돼도 늦을 거예요. 그죠? 이게 아직까지 연구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몰라요. 언어는 10세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면 10세 이전에 배워야 모국어가 되는 거지 10세 이후에 보면 아무리 영어 잘하는 사람도 한국말로 일단 번역해서 영어가 나가요. 그죠? 예, 그게 다 알려져 있어요. 소셜은 안 알려져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나오는 몇몇 논문들이 소셜은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없는 자폐 이 그룹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덜트에 써도 이 신경계의 구조나 기능이나 자폐 행동이 완전히 고쳐지더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하는 연구들 중에 또 하나 어떤 훌륭한 교수님들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크리티컬 피리어드 리오프닝이라는 연구를 해요. 임계기를 다시 연다는 뜻이죠.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지나면 모든 게 닫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크리티컬 피리어드를 어떤 화학 물질이든 전기적인 방법이든 써서 뇌를 다시 열어주자 라는 연구를 합니다. 일부 성공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터치 센세이션이나 시각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동물인데 이미 지나가서 그 동물한테 어떤 특정 처치를 해주면 다시 열려요. 그래서 시각 기능이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 연구들이 되고 있어요. 그게 성공한다면 만약에 혹시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임계기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열려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폐치료제 플러스 임계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면 아직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 연결의 재조정 가능성.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경은 한번 연결이 되면 발달이 되면 끝이기 때문에 발달을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신경계의 발달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냅스의 가장 큰 특징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재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계기 문제만 없으면 리오가나이제이션이 가능해요. 리버서빌리티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프리시전 메디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N of 1 클리니컬 트라이얼, 상승 효과, 시너지즘, 약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두 가지를 동시에 썼을 때 효과가 급속하게 상승하는 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디지털 메디슨, 엘렉트로슈티컬, 그다음에 약물도 여러 가지 약물들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BA를 하면서 약물을 줘보고 ABA를 하면서 디지털 메디슨을 줘보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써먹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vidence Based Therapy,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신약 개발, 신약 재창출, 리포지셔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미 쓰고 있는 약들은 안전성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혹시 자폐 증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이런 무브먼트들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아이에게도 언젠가는 도움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고요. N/1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말씀드린 거에 이제 결론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CNS, 이 중추신경계를 조절하는 방법은 전기를 조절하는 거다. 전기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넘겨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다양한 방법으로 못 만들게 하든지 못 나가게 하든지 못 붙게 하든지 조절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기 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은 약물 말고도 전기나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디지털한 메소드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왜? 플라시보나 BBB나 굉장히 복잡한 질환 기전 때문에 그렇다. 해결하려면 뭐? 표현형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환자를 서브그룹핑을 하는 거, 아주 미세 분류를 하는 게 빨리 돼야 개발 확률이 확 올라가겠다라는 거고요. 동물 모델을, 좋은 동물 모델을 쓰고 희귀질환별로, 질환별로, 이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질환별로 접근하거나 장애 증상별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역중계 연구가 중요하다. 환자의 참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참여, 요새 포피 메디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P가 4개의 P가 중요하다. 프리벤션 중요하고, 그다음에 프리시전 메디슨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P 하나가 뭐냐면 participation입니다. 환자의 참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약 하나를 유전 질환이면서 자폐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죠. 프레이저 X 신드롬이 있어요. 그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환우 그룹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환우 그룹에서 그 연구를 하는 의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의사가 저희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너네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개발 중에 있는 거 우리랑 좀 같이 해볼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됩니다. 의사가 알아서 연구자랑 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 그룹을 통해서, 환우의 그룹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파티스페이션도 굉장히 이 약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팩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희망을 잃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